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주로 이비인후과적인 요인으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있어서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옥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비인후과적인 요인의 어지럼증하고 이 뇌졸중과 같은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어지럼증, 증상도 서로 좀 다른가요? 네, 이비인후과가 주로 귀를 살펴보는 과이기 때문에 귀 안쪽에 기관에 이상이 있는 것하고 또 뇌 안쪽에 이상이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귀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그 안쪽에 위치한 전정기관에 해당하는 전정신경 그리고 세반고리관 그리고 또 이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매우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겪게 되는데요. 네. 마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코끼리 코를 잡고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추면 세상이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어지러움증이 찾아오는 것이 이 대표적인 이비인후과적, 그러니까 전정기관에 문제가 되는 어지러움증이고요.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라든지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넘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대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실제 넘어지는 것까지 이어지게 한다면은 이거는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흔히 어지럼증을 느낄 때 두통이 동반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 같은 경우는 느닷없는 벼락 같은 두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럼증 없는 두통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뇌에서 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많지가 않아요. 뇌막과 말초신경이나 혈관 일부분 정도에서만 통증을 느끼지 뇌 조직 그 자체로는 통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뇌졸중이 생겨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압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손상이 영향을 주게 돼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네. 뇌졸중은 절대 천천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두통도 생긴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뇌조직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뇌라든지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뇌간이라는 부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심한 어지러움증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지러움증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말초성이다 또는 중추성 뇌에 문제가 되는 뇌졸중이다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뇌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을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뇌에서 생길 때 뇌는 중추성 신경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뇌가 망가졌을 때 어지러움증을 겪을 때 바로 그것을 중추성이라고 하고요. 네. 뇌를 빠져나간 그 이후의 구조물들,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전정신경이나 전정기관에 해당되는 세반고리구나 이석증 같은 부분은 다 말초성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네. 그럼 뇌 뒤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뇌의 주로 어지러움증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뒤에 있는 소뇌나 이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뇌나 뇌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몸의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 또 내 몸에 아주 미세한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거나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 동작들, 예를 들어 펜을 하나 잡아서 글씨를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서 펜을 들어야 하는지 이런 위치 감각 센서가 바로 이 소뇌에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 몸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어지러움증을 겪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뇌졸중을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게 갑자기 생겨서 그렇거든요. 이게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을 뇌졸중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석증과 같이 말초성 어지러움증도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네. 고개를 잠깐 획 돌렸을 때 생기기도 하고
신발끈을 묶으려고 아래로 내려봤을 때 갑자기 생기기도 하죠. 해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는 중추성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겠는데요. 대개 중추성이 있다면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쪽 팔다리가 살짝 힘이 빠진다거나 아, 앞에 보이는 사물들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복시증이 나타난다거나 네. 말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음 장애와 같은 마치 술에 취해서 발음이 잘 똑바로 되지 않는 사람처럼 명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는 구분하시지 마시고 이것과 동반해서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를 꼭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네. 미묘한 위치 감각 센서가 망가져 있는지 쉽게 자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코를 한번 짚어보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코를 짚어보는 거요? 네, 코를 한번 손으로 딱 잡아본다면 양쪽 손 번갈아 가면서 팔을 크게 움직이면서 코를 한 번씩 잡아본다면 네. 만약 뇌졸중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겼다면은 위치 감각 센서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코를 정확한 위치에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코를 잡으려고 손을 갖다 댔는데 네. 눈을 짚는다거나 턱을 짚는다거나 이렇게 다른 위치를 짚고 있다면은 중추성 어지럼증을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또 이런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말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가 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신적 컨디션에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네. 또 말초성 어지럼증도 그만큼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소뇌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 또 뇌간 부위에 그 파고드는 소동맥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혈관들의 누적적인 데미지가 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증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게 뇌졸중도 예방하고 또 그에 따른 어지러움증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시적으로 어지럼을 느끼는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네네. 너무 방심하면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어떤 어지럼증의 증상이나 유형을 좀 걱정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말초성 어지러움증이라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고 그렇게 자주 재발하지는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추성이라면 대개 후유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인들께서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지러움증이 찾아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를 한번 잡아보는 테스트를 자가적으로 해보신다거나 네.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의 균형을 좀 잡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술에 취한 것처럼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네.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은 균형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중추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어지럼증을 빈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영양제를 막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철분제를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네. 실제로 만성적으로 말초성 어지러움증을 겪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메니에르병과 같이 비교적 재발이 잘 되는 계통의 어지러움증을 겪는 분들이라면은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금방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철분제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얼굴이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인다거나 눈꺼풀의 아래쪽 부분을 살짝 까서 뒤집어서 봤을 때 대개는 선홍빛의 핏빛이 잘 보여야 하는데 조금 하얗게 좀 창백하게 보인다면은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여성인 경우에 생리에 의해서 좀 과다하게 출혈이 있는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르는 빈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또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간단한 빈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뇌졸중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뇌종양이나 퇴행성 뇌질환으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뇌종양 중에서는 소뇌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뇌종양이라든지 또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소뇌만 위축이 되는 퇴행성 뇌질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지러움증을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병과 같이 뇌의 전반적인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을 어지러움증 그 자체로 느끼지는 않지만 균형 장애가 동반되기도 해서 일부 환자분들은 그런 느낌을 내가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뇌종양 또 퇴행성 뇌질환 또 여러 가지 뇌의 문제가 많이 소뇌 쪽이라든지 뇌관 쪽에 집중되어 있다면은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방치할수록 많이 위험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 뇌종양 때문에 그렇다면 종양의 크기가 점점 자랄 가능성도 있고 네. 뇌졸중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이요. 네,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단순히 방치했을 때 나중에 큰 후유 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균형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어지러움증이었다거나 또는 위치 감각 센서 같은 것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서 뭐 쉽게 손으로 코를 잡을 수 없는 상태라든지 또는 말을 할 때 좀 어눌하게 나왔다든 이런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 어지러움증이라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꼭 병원을 방문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절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요. 일어서거나 걸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뇌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을 하던데요. 증상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개 움직일 때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말초성이나 중추성이나 사실 매 한 가지입니다. 네. 따라서 일어서거나 걸을 때에만 심해졌다고 해서 꼭 뇌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증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추성 어지러움증이라면 사실 그 자세와는 크게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반복적일 때가 또 위험할 텐데요. 반복적이라는 건 주기가 좀 잦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부러 그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생긴다 또는 매일 어지러움증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이 꼭 뇌졸중과 같은 중추성 어지러움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계속 진행해서 점점 더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초성 어지러움증이라 하더라도 어지럽게 되면은 대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쉬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너무 쉬기만 해서 누워만 지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 어지러움증에 대항할 수 있는 전정신경계통의 기능이 계속 떨어집니다. 따라서 방치했을 경우에는 점점 어지러움증에는 내가 약한 체질로 변해가는 것이고 네. 비교적 쉽게 재발할 때마다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지럽더라도 빨리 이겨내려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를 자꾸 하셔야 전정 기능들도 계속 살려갈 수가 있고 다음번에 어지럼증이 재발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방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방치를 하면 어지럼증도 만성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계속 사용하지 않는 전정신경계가 계속 퇴행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개 한두 달 정도를 누워서 지내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퇴원할 때 되면 어지러워서 못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안 하면은 계속 어지러움증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뇌질환과 관련한 어지럼증은 생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뇌질환의 위험 신호인 어지럼증,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갑자기 발생하는 균형 장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인지 꼭 살펴보십시오. 갑자기 그리고 균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미세한 나의 손동작이나 어떤 보행에 있어서의 동작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해보고 거기서 어눌함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어지러움증이 아니니까 꼭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균형 장애를 동반하는 어지럼증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근데 두통과 어지럼증을 생각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명확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렇게 주관적인 증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진단이 네네.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굉장히 다르죠. 네. 머리가 아파서도 막지 않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지럽다고 해서 머리가 흐리다고 하시기도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두통을 표현하시는 것인지 이게 정말 어지러움증을 표현하는 것인지 저희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렇겠네요. 많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맞습니다. 네, 내가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땠는지 또는 내가 막지 못하다고 느껴지면은 어느 부위가 아파서 그런 건지 네.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죠. 네. 두통과 어지럼증의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까? 어지럼증을 두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오기도 하죠. 대개 머리가 아프면 좀 어지럽기도 하고 심한 어지러움증을 겪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통도 그거에 따라서 다 같이 오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참을미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두통도 찾아오고 또 음. 어지러움증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분 없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임상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지러움증이 먼저 찾아오면서 두통이 심해지셨던 환자분은 두통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또는 어떤 양상으로 발생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통과 어지럼증은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 두통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러움증 중에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아주 극심한 두통을 겪으면서 같이 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어지러움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편두통의 일부 진단 기준 중에 이 어지러움성 편두통이라는 진단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비율도 꽤 많은 편이고요. 내가 늘 겪던 편두통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양상이 변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이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편두통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특이한데요. 편두통은 뇌의 피질 부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자주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뇌 뒤쪽에 있는 소뇌 쪽의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뇌관 쪽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어지러움성 편두통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증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나요? 대개 편두통을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은 편두통이 찾아오기 전에 나만의 느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조금 메스껍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네. 어깨 한쪽이 조금 뻐근해지면서 두통이 찾아온다거나 나만의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반드시 시각적인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다른 나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데 네. 대개 어지러움성 편두통을 겪는 분들은 그 주관적인 느낌이 균형을 조금 잡기 힘들어지면서 어지러움증을 겪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네. 따라서 어지러움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본인께서 너무 그 느낌의 특성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닙니다. 전체 편두통 환자의 비율 중에서는 채 5%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럼 진단 기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편두통의 진단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요.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쪽으로 국한되어지는 두통이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되어야 하고 일상적인 나의 업무나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이 증상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대개 이 증상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그 진통제에 의해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 특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편두통성 통증을 겪을 때 이 통증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통증과 같이 동반되어서 어지러움증이 항상 찾아오는 거라면 어지러움성 편두통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4시간에서 72시간, 사흘 정도 약을 먹어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는 일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라든지 조금 편두통에 특화돼서 개발된 약들도 있는데요. 네. 대개 중등도 이상의 진행된 편두통에서는 이런 약들이 거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들 위주로 먼저 복용을 해보시고 네. 그것으로 특별히 조절이 잘 안 된다면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진통제로 넘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한 사나흘 정도 두통약을 복용해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편두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니까 저희 신경과와 같은 큰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젊은 여성들에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두통 자체가 여성에게 조금 더 호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이 전정성 어지러움증, 전정성 편두통, 그러니까 어지러움성 편두통도 여성에게 조금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지럼증을 느끼는 시간이랄까요? 편차가 좀 있겠네요. 대개 이 어지러움성 편두통에서는 어지러움증 증상이 수초 정도에 지속되기도 하고요. 네. 또는 굉장히 오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두통의 지속 시간이 4시간에서 72시간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수일 동안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잠깐 수초라고 한다면은 뭐 아찔한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두통이 찾아오기 직전에 어찔하면서 어지러움증을 겪다가 이제 편두통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 이런 어지럼증과 함께 뭐 구토라든지 좀 메스꺼움도 느끼시겠어요? 네, 대개 어지러움증을 겪게 되면은 내 몸의 위치 감각 센서와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이 약간 언매치가 되기 때문에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바로 이 교감신경계가 상당히 항진되면서 위산 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속도 많이 뒤집어지고 또 위장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위산 분비가 많아진 것이 역류하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일단 편두통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편두통을 치료하는 약물을 사용하면은 어지러움증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은 어느 정도 함께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참 다양하네요. 네, 두통만 보더라도 그 원인 분류를 거의 100여 가지 넘을 아, 정도로 원인을 100여 분류할 가지 수도 이상이요. 있겠고요. 네, 하지만 대개 1차성 두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 그리고 또 군발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두통도 그 정도가 조금 심해지기 시작하면 어지러움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잘 혼합돼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두통의 원인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사실 어지러움증의 원인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같은 큰 대학병원을 찾는 어지러움증 환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들도 대부분 도전을 해보셨던 분들인데요. 네. 이렇게 대학병원을 찾는 어지러움증 환자의 약 40% 정도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경성 어지러움증이라는 스트레스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사실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런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텐데요.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전정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분께 발생한 어지러움증이 말초성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뇌의 기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뇌 기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평가들은 대부분 다 의사들이 직접 실시하는 이학적 검사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청력 검사라든지 또는 전정신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전정신경을 비디오로 찍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검사들 이후에는 이제 뇌 영상 촬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와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전정기능 검사에서도 모두 다 이 뇌졸중 쪽을 또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쪽을 좀 시사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뇌 영상을 찍어봐야 하는데 특히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것은 뇌의 뒤쪽 부분에 붙어있는 소뇌와 뇌간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부위는 뼈에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CT보다는 MRI를 더 MRI 요?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대증적인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네. 말초성 어지러움증이라면은 대개
흔히 그 터미널 같은 데서 파는 어지러움증에 대항하는 그 멀미약들 있잖아요. 멀미약. 그 멀미약과 조금 유사한 음. 성분으로 되어 있는 항히스타민 제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네. 또 동반되는 그 소화 장애라든지 구역 구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라앉힐 수 있기 위해서 위장관계통의 운동성을 좋아지는 약들을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 어지러움증이라거나 또는 어지러움증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더 예민해지는 신경 때문에 더 어지러움증을 심하게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뇌졸중과 같은 중추성 어지러움증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이라면은 단순한 약물 치료로 그치지 않고 왜 그 뇌질환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네. 이런 약물은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건가요? 어지러움증이 말초성이라면은 굳이 오랜 시간 동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증상이 가라앉았다면은 언제든지 약을 중단하셔도 좋고요. 중추성 기원의 어지러움증이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일상의 노력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선수로 김연아 선수나 손현재 선수를 보면은 제자리에서 2, 30바퀴를 돌고도 버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정신경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훈련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요. 또 4, 50대 이후에 나이가 많으신 전투기 조종을 하시는 분들도 파일럿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지러울 텐데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어지러움증에 대항하는 힘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께서 그런 훈련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목 운동입니다. 목 운동이요? 네, 조금 멀리 있는 사물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목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어 본다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보는, 그러니까 도리도리 끄떡끄떡 그리고 갸우뚱갸우뚱 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움직이되 시선은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으로 내 머리의 움직임과 내 귀에서 느껴지는 이 전정신경계의 느낌,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뇌에서의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네.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는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서 TV를 보실 때 그냥 가볍게 TV만 보지 마시고 이런 목 운동을 하면서 TV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방향별로 한 5회에서 10회 정도씩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목 운동을 하면서 시선은 고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은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아닌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나한테 위험 인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뇌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갑자기 균형장애를 동반하는 어지러움증이 있다면은 꼭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